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창업화를 위한 기업의 성장성, 후반 수익을 위한 신성장 흐름, 냉철한 분석으로 산업의 미래를 분석해 흐름을 예측한다. 투자의 어둠에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유일무이 국내 최고의 강의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목요일 밤을 책임지고 있는 김용준입니다. 일단은 지금 상당히 이제 날씨도 많이 풀렸고요. 밖에 나가면 좀 따뜻합니다. 따뜻한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계좌들은 좀 따뜻한지 모르겠습니다. 긴 겨울을 좀 빠져나와가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구조들이, 주식을 통해서 모두가, 대박이 나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강의를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부터 2번입니다.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이고요. 홈페이지로 참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www.sentv.co.kr이고요. 여기에 가시면 이제 종목 상담 게시판이 있습니다. 기법 관련 궁금사항이나 포트폴리오 전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장을 좀 바라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생각이 납니다. 지금 한 이틀 동안에 갑자기 이제 지수가 이제 급등을 했죠. 지수가 급등을 했던 것보다는 초대형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초대형주라고 하는 것은 지수에 관련된 대표 종목들인데, 먼저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3% 이상 올라오면서 이제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역시 기아차, 현대차, 근데 자동차 관련주들이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많은 고민들이 좀 빠질 겁니다. 어떤 고민에 빠질 거냐면, 그러면 본격적으로 왕의 귀환이냐? 이게 좀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시황을 얘기하는 애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그동안 중소형주 오를 만큼 올랐고요. 중소형주하고 대형주하고 갭이 많이 벌어졌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평가다. 저평가의 기준은 뭐냐면 PBR 기준으로 1배 미만의 종목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정말 맞을 거냐? 우리는 이 고민에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딱 한마디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면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대형주의 장세는 2년 동안 없고요. 중소형주의 장세는 2년 동안 지생될 거다. 그 근거는 제가 늘 어떤 방송에서든지 말씀을 드렸었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외국인들이 그동안 샀던 규모가 이제 수급의 초기 단계인데 얘들이 지금 들어온 규모가 절대로 장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어볼 때 그런 얘기를 하죠. 항상 어떻게 파실 겁니까? 라는 물어봤을 때 걔네들은 딱 한마디 합니다. 안 팝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단기에 끝나는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장기에 끝나는 게임이고요. 상당히 반복적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그래서 지금 이제 대형주의 상승의 어떤 맥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시황 조금만 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지금 중소형주라는 게 지금 올라가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대형주가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장세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잠깐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소형주가 못 올라오는 거는 중소형주의 상승을 선도했던 선도 종목들. 얘네들이 지금 멈춘 거예요. 얘네들이 멈췄는데 이 공백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움직이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네들의 이제 성장성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죠. 그럼 얘네들이 지금 못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선발대로 출발한 대부분의 종목은 더 이상 상승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 종목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형주가 올라갈 때요. 시가총액 상위 전 종목들이 다 올라가면 지수가 폭등을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다른 종목이 하락해야지 지수에 중심을 맞춰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하락할 때 다른 종목이 올라가면은 지수가 조정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빠지는 상태에서 지수 조정을 하는 거고요. 중소형주 역시도 이런 맥락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소형주의 상승이 멈춘 게 아니라 다른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변곡점을 찾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 부분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기타 여러 방송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뉴스에서도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요. 경제 기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형주 상승 시작, 중소형주 끝. 근데 저는 거기다 반대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형주 계속 못 가고요. 중소형주 계속 갑니다. 언제 동안? 2년 동안이요.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자,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 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선 그 강의 내용을 이런 걸 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요. 스마트 기기의 신물질, 스마트 기기의 신기술 적용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마트폰 자체의 성장성의 한계가 노출됐다. 아마 많은 강의에서 들어보셨고요. 많은 얘기를 통해서 제가 주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주식은 절대 어디서 투자하면 안 된다? 생성기, 성장기, 성숙기, 화랑기, 이런 과정을 겪는데, 화랑기에서는 절대 투자를 하면 아무리 저평가에 있어도 절대 주가가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했던 게 뭐냐면 스마트폰은 화랑기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못 가는 가장 큰 이유가 화랑기에 진입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지 저평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뭐냐면 성장이라는 건 두 가지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시장이 커지는 게 있죠. 시장이 커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커지는 방법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냐면 안에서 점유율이 증가되는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50%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가 어떨 때는 60% 점유율, 70% 점유율. 점유율이 늘어나면서 성장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장 자체의 볼륨이 커지는 거와 점유율의 변화가 생기는 방법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스마트폰의 신물질 신기술이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적용 범위의 확대입니다.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판매 대수 아니면 스마트 기기에 대한 판매 대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기기 안에서의 점유율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그래서 신기술이 적용돼서 이게 채택이 되게 되면 이쪽에 관련된 매출이 급증하면서 기업의 성장성이 나타나는 거고요. 신기술, 신물질 이런 것들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자고요. 네.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신물질. 신물질이 뭐냐? 신물질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핸드폰에 사용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물질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ITO입니다. 이제 좀 지겨워요. 좀 지겨운데 ITO 물질이라는 게 뭐냐면 애플에서 사실 애플에서 이 ITO 물질을 쓰는 업체를 M&A 하면서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ITO 물질이라는 게 굉장히 고가예요. 굉장히 고가다 보니까 이 물질이 확보가 안 되면 스마트폰 만드는 거에 자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단순한 이 ITO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 ITO 물질이 비싸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노출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대체할 수 있는 물질들이 좀 현재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메탈맷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네. 예. 메탈맷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실질적인 메탈맷의 뜻이 정확하게 뭔지는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메탈맷이 하는데 이거 메탈맷이 관련 주야라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메탈맷이가 뭔지는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정확하게 메탈맷은 ITO를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ITO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상용화에 바로 임박한 것이 CNT입니다. CNT가 뭐냐면 탄소 나노 튜브.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과학 카페나 이런데 그 EBS 방송을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지구에서 우주까지 엘리베이터를 만든다면 만들 수 있는 물질 중에 하나가 유일한 게 CNT라는 얘기를 합니다. 꿈의 물질이에요. 꿈의 물질인데 이게 지금 ITO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CNT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다 이제 그라핀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라핀 같은 경우는 아직 상용화는 좀 멀었어요. 그래서 그라핀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제 그 플렉셔블로 넘어가는 단계에서의 상용화 쪽에서 2015년도를 좀 기대하는 부분이고요. 당장 상업화가 가능한 거는 CNT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2분기 정도의 채택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은을 녹여가지고 ITO 물질을 대체한다. 이걸 갖다 전체적으로 메타벳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CNT를 대체하든 은나노로 대체하든 결국 ITO 물질은 뭔가 지금 대체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대체가 된다. 라고 한다면 주가는 다르게 보겠죠? 되냐 안 되냐의 얘기는 있을 수 있어도 되고 나면 얘기가 달라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냐면 스마트 기기에 대한 시장의 볼륨이 커지기 어려워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스마트 기기 안에서 차지하는 신규 순위와 신물질의 변화가 생긴다고 한다면 상당한 어떤 주가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똑같은 얘기에서 뭐 카메라 모듈 쪽 이런 쪽 얘기하는 건 한계가 있고요. 신기술이나 신물질을 갖고 앞으로 우리가 성장성을 좀 찾아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물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이쪽이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신물질 중에 또 뭐가 있냐? 고릴라 글라스. 무슨 글라스의 고릴라예요? 근데 이게 고릴라 글라스라는 게 뭐냐면 미국의 코닝사인가요? 거기서 이제 만들었던 건데 글라스라는 것 자체에다가 화학적인 처리를 해서 고릴라 글라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통 이제 강화유리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현재 모든 스마트 기기의 대표적인 어떤 글라스로 이쪽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최근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일부에 대해서 지금 그 전체적인 고릴라 글라스가 차지하는 거에 일부를 조금씩 잠식해가고 있는 게 지금 사파이어예요. 그래서 이 사파이어가 고릴라 글라스를 대체할 거냐? 라는 얘기에서 최근에 애플은 사물 인터넷 관련한 선점 효과의 하드웨어 기반을 완성하기 위한 이쪽에 그 사파이어 채택 비율을 좀 높여가고 있다. 요거는 딴 방송에서 참고를 해서 보시고요. 자, 그리고 플라스틱 필름.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플렉셔블로 갈 거냐 말 거냐인데 플렉셔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플렉셔블로 갈 수밖에 없는데 플렉셔블로 가려고 그러면 휘어지는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TV에서 나오는 게, 최근에 이제 TV가 나오는 게 요 정도 휘어지는 것 갖고는 안 돼요. 그리고 휘어진 상태에서 굳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플렉셔블의 진짜 개념은 휘었다 펴졌다 하고요.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는 접을 수 있는 상태까지 가야 돼요. 근데 사파이어나 고릴라 글라스는 접으면 부러지겠죠. 깨지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플렉셔블로 가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필름 장태, 그러니까 플라스틱 필름이라는 것은 결국은 접었다가 폈다가 해서. 그래갖고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일부 우리나라 연구기관에서 이제 뭐까지 발표가 됐냐면 2차 전지 자체를 갖다가 접었다 폈다 하는데 5,000회 정도로 접었다 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래가지고 2차 전지가 따라가면서 스마트 기기에 대한 플렉셔블화가 상당히 진입돼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신물질 적용하는 겁니다. 신물질 적용하는 거에서 사파이어도 분명히 한 축을 차지할 거고요. 플렉셔블로 가는데 플라스틱 필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쪽에 관련된 업체들의 채택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은 상당히 바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마트 기기 결론으로 가서 먹을 거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시장이 안 커지니까. 근데 이것이 채택된다면 얘네들은 먹을 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그리고 이제 신기술이 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신기술이 적용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좀 보셔야 될 포인트가 좀 있어요. 방진 방수. 일단은 뭐 예전에는 뭐 시계가 방수가 되냐 안 되냐의 차이가 있었던 거고요. 최근에 이제 그 어떤이 아니죠. 뭐 그냥 그건 직접적으로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 S4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 연예인이 나와서 그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면서 그 실제로 스마트폰을 화장실에다 물을 담궈가지고 딱 꺼내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게 결국 이 기술이죠. 방진 방수. 근데 이것이 적용 범위가 점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요것은 결국 신기술이 적용되는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쪽의 업체들은 지금 성장 중에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갤럭시의 채택 그리고 애플의 지금 채택 이런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요번에 뭐가 나왔냐면 시작은 먼저 뭐가 있냐면 애플에서 했죠. 사실 이제 삼성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애플은 문화를 만들고 삼성은 기계를 만든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 기반은 삼성이 훨씬 앞서 있지만 얘네들이 이익을 많이 못 내는 얘기가 문화와 기계를 같이 가면 좋은데
아직 그 정도의 선점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문인식 쪽의 시작은 누가 먼저 했냐면 애플에서 했습니다. 근데 애플에서 진짜 지문인식을 했던 진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부분을 확대하기 위한 사전의 포석, 그래서 하드웨어적 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문 인식에 대한 준비를 지금 먼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힌트 하나 얻어야죠. 제가 오늘 종목 어디서 나갈까요? 당연히 지문 인식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지문 인식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은 생성 단계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실질적인 채택이 된다면 삼성은 하드웨어적 기반이 있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 인식이 삼성에 채택이 되면은 이것은 바로 상업화가 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성장성이라는 건 꿈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꿈만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돈도 벌면서 성장해야죠. 그래서 항상 저희 이제 그 앞에 제 광고도 그렇게 나가잖아요. 상업화가 전제된 성장성.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꿈만 갖고서 이거 될 거야 하고서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은 항상 올라갔다 폭락을 합니다. 근데 상업화가 된 성장성은 올라갔다가 조정받다 다시 갑니다. 이거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쪽을 바라볼 때는 뭐냐면 상업화가 전제가 되지 않고는 성장성의 한계가 분명히 노출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정부 정책이 나오고 그러지만은 그것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대부분의 경우들은 뭐가 안 되냐? 상업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좀 제가 너무 많이 써갖고 이제 좀 외우셨죠? 근데 외울수록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딱 드리면, 아, 맞아. 근데 결국은 실전에서는 주가 날아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거는 어느 순간에 잊어버립니다. 근데 상업화가 전제가 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안 흔들려요. 그래서 오늘은 종목이 여기서 나갈 겁니다. 스마트 기기의 신기술 적용해서 지문인식 쪽의 관련 쪽은 이제 채택과 동시에 상업화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시작이다. 이미 삼성이 오픈했죠. 지문인식 쪽 하겠다고. 그리고 이거는 점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 어느 순간에 우리 개인적인 휴대전화기를 들고 다니다가 언제부터 카메라가 붙었죠? 근데 몇몇 개가 카메라가 붙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모든 전화기가 다 카메라가 붙어버렸어요. 똑같은 겁니다. 지문인식도 지금 일부 채택이 되면서 일부 모델이 채택되지만 결국 이건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 그렇게 가야지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신기술 적용이라는 거. 제가 지금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면 스마트 기기에서 이제 우리가 뻔히 아는 것 같고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주가도 가기 힘들다. 근데 뭔가 새로운 시장을 점유해서 성장을 한다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이게 또 이제 문제입니다. 스마트 기기에서 다 좋은데 개인 오피스 기능이 없는 종목들이, 오피스 기능이 없는 게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그런 게, 다니다 보면은 스마트 기기를 사용을 해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노트북 꺼내고 스마트 기기 따로 꺼내고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로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 하나로 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오피스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 기능 추가 쪽이 이게 상업화에 대한 일정 부분의 지금 검토 작업은 있어요. 이게 확정된 그러니까 물론 지금 깔리고는 있어요. 깔리고는 있고 호환도 되고 있고 그런데 요 기능 갖고 될 거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현재 어쨌든 간에 신기술 적용 쪽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어떠한 주식이라는 걸 바라보는 눈이 뭐냐. 그것은 향후 미래에 벌어질 거에 대한 실질적인 확정된 어떤 숫자들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럼 이제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갤럭시 S5 출시 시점 땡겨졌기 때문에 관련 업체도 수혜. 맞나요? 우리 냉정하게 보시자고요. 진짜 맞냐고요. 안 맞거든요. 안 맞는데 그럼 뭐냐. 있는 시장을 나눠먹는 상태에서 시장을 키울 수 있는 애들을 가자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거 더 안 커져요. 더 안 커지니까 여기서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 말고요. 이 안에서 점유율이 높아지는 회사를 찾자는 거죠. 근데 신물질, 신기술 적용되면 당연히 상업화가 되고요. 성장성이 나타나고요. 이건 근데
똑같은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개인 핸드폰에서 카메라 채택 비율이 지금 몇 프로나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100%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몇 대 적용하다 계속 늘어난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채택돼서 모든 스마트폰에 적용된다면 얘네들의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관심 종목까지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잘 보이시나요? 종목은 크리셜텍입니다. 예, 크리셜텍인데, 여기서 이제 크리셜텍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고요. 투자 전략까지 바로 가겠습니다. 예.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 최근에 좀 말이 많았어요. 말이 많았던 게 뭐냐면, 실적이 예상치 하고 2011년도 이후 2012년도까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2013년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의 실적의 예상치는 전제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BTP, TSP, 터치 솔루션하고 지문인식 패드 쪽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올 걸로 봤었어요. 근데 사실 크러셜텍은 광마우스 쪽을 하는 업체에서 사실 그쪽에서는 선점 효과가 굉장히 컸고요. 그 당시까지는 회사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 광마우스 시장의 한계가 노출되면서 새로운 쪽의 어떤 시장으로 돌리면서 신기술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지속적으로 투자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연되면서 이 회사는 시장에서 신뢰를 절대적으로 잃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기업에 대한 얘기를 들으려고 안 하고요. IR을 한다고 해도 이 회사가 정말 니네들 말대로 되느냐.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얘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맨날 한다고 해도 안 해요. 그러면 준비하고 있는 애들이 어떻게 하냐고요. 라인 다 깔아놓고 준비하고 바로 시작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당연히 준비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지연되다 보면은 밑에 있는 업체들은 굉장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과정들을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뭐냐면 지금은 얘네들이 채택을 했죠. 채택을 뭘로 했냐면 겔 S5에 채택을 했죠. 이제는 뭐냐면 이제는 불확실성이 거쳤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신뢰를 안 합니다. 이제 얘네들을 제대로 평가할 때는 언제 평가하냐면 그것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매출이 나왔을 때 인정하겠죠. 자, 근데 지금 이제 딴 거는 필요 없어요. 지문인식 패드 무조건 갑니다. 가는 거고 삼성이 이제 안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애플이 채택을 했거든요. 애플이 채택을 했기 때문에 애플의 속도에 견주어서 삼성이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하나의 불확실성은 해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네들의 채택 비율은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인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무슨 단계냐면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이제 채택해서 하나씩 장착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모델 나올 때는 2배 커지고 3배 커지고 4배 커지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성장 모멘텀은 지문인식 패드 쪽에 TPS 쪽의 부분이다. 터치 인식 패드. 그리고 얘네들이 MSTSP라고 그래갖고 터치 솔루션. TSP라는 게 이제 터치 솔루션 쪽인데 얘네들이 이 부분도 지금 매출에 기여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얘네들이 이제 신기술이 적용되면서 회사가 그동안 신뢰를 잃었던 상당 부분의 부분을 이제 해결해 가는 그런 과정의 이제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제 대부분 거쳤어요. 대부분 거쳤으니까 요거는 시간만 지나면 매출이 바로 연결돼서 나오는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자회사도 하나 똘똘한 게 하나 있어요. 얘네들이 크루셜 엠스라고 얘네들도 역시 삼성 쪽이에요. 그러니까 뭐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S사라고 아시죠? 예. 물론 다 알지만 S사라고 얘기하시죠. S사에서 먹고 사는 구조인데 얘네들 크루셜 엠스가 신제품이 나오면서 가동률이 올라갔어요. 가동률이 70%에서 90%까지 올라가면서
작년에 얘네들이 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일정 부분을 좀 커버를 해줬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곧 조만간 가동률이 거의 100%까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연관관계 그리고 어쨌든 얘네들은 스마트 기기 쪽은 맞아요. 스마트 기기 쪽은 맞아가지고 예. 그래서 스마트 기기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다 좋은데 수급은 어떻게 되고 매매 동향들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좀 상당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자료 화면들을 좀 준비를 할게요. 지금 차트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너무 많이 막 써놔갖고 잘 안 보이시죠? 깨끗하게 지우고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로는 어떤 모양이냐면 소위 얘기하는 최악의 국면을 지나가서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간다. 역배열에서 정배열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장기 이동 평균선 위로 모든 주가가 올라타는 걸 갖다 정배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곧 조만간 아마 다 골든클로스 나겠죠. 그러니까 뭐 기술적 분석들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일봉으로 보니까 이래요. 근데 주봉으로 보면 좀 그래요. 뭐냐면 사실 얘네들이 예전에 기대치가 좀 상당히 높았던 회사입니다.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신규 상장되고서 주가가 이제 먼저 평가를 좀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지연되면서 주가가 장기 하락을 했고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갔다가 이제 최근에 변화가 좀 나타납니다. 최근에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게 12년, 11년 실적 예상치들 다 안 나왔다고 그랬고요. 13년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14년 되면서부터 하방을 잡았어요. 하방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초기 국면에서 무슨 현상이 나타났냐면 얘네들이 아직까지는 실적이 턴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적용을 하는 거지 아직까지 숫자로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올라오는 과정에서 결국은 갤 S5 사실은 갤럭시 S5 쪽에서 상당히 그 스마트폰 부품주들 내지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 기대가 높았습니다. 뭐냐면 신기술을 좀 많이 적용해 주지 않을까.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적용된 거 거의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나온 게 지문인식 쪽은 나왔다. 근데 지문인식 쪽이 나와서 얘가 먼저 움직였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삼성이 자체적으로 할 거다. 그래서 빠졌다가 삼성의 수율이 안 나온대요. 그래갖고 아마 얘네들 기술을 다시 쓴대요. 그러면서 또 올라가고 좌충우돌 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하시는 분은 어떨 때는 기사를 볼 때 이게 맞을 거고요. 어떨 때는 기사를 보면 저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좋은 기사 나올 때는 아 맞구나. 그러다 빠지고서 나쁜 기사 나오면 아 그래서 못 올라가는구나.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이거 좀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인 종목을 찾는 거는 그걸로 찾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수급도 봐야 되고 차트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타이밍을 잡는 데는요. 자, 근데 개인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도 안 사요. 누구만 사요? 외국인만 삽니다. 36만 주, 6만 6천 주, 4만 1천 주, 13만 5천 주. 1,600원 정도 상승했으면 거의 상한가 폭 정도 나왔겠죠. 상한가 폭 정도 나왔을 건데 이 상한가를 끌어올린 게 누구냐면 개인이나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외국인이 그전에 그렇게 강하게 산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사기 시작하는 초기고요. 그리고 강하게 사기 시작하는 바닥권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나중에 이제 어느 순간이 돼서 이제 이 종목에 관심을 갖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매수를 해서 끌어올려 놓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결국 좋다라는 얘기를 그 다음에 합니다. 좋다고 하는 얘기를 그 다음에 하는데 우리는 그 다음부터 관심을 가져서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 이만큼 올라와서 여기서 보니까 얘네들이 왜 샀어 대체 딱 보니까 이러한 이유에서 샀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그때 되니까 아 그래서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사기 시작하잖아요.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 종목이 당장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고요. 뭐가 바로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를 좀 보셔야 되냐. 분명한 거는 이 시장 자체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는데 삼성에서
갤럭시 S5 쪽에 지문인식 쪽을 채택을 했고요. 애플은 이미 전 버전에서 지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이러한 부분도 지금 먼저 선반영하고 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그 자료 화면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제가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동안 이 주식이 바닥을 헤맬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시장의 신뢰를 잃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무지 좋다고 했었어요. 무지 좋다고 했고 매출도 많이 늘어난다고 했고 그리고 순이익도 많이 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전제가 뭐냐면 근데 항상 이제 우리는 뭐라고만 기억을 하시냐면 결과만 갖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한댔잖아. 그렇게 된댔잖아.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아까 그 지문인식 쪽의 부분들 그리고 터치 솔루션에 대한 부분이 되면서 이렇게 될 겁니다라는 단서를 빼요. 항상 보고서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고서를 볼 때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전체 문맥의 논리를 이해하십시오. 결론만 갖고 얘기하시면 절대 주가가 안 보입니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결국은 똑같이 얘기하면은 결국 채택을 해주는 채택을 해주는 회사가 채택 시기를 조절을 안 해줬기 때문에 얘네들은 채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술을 쓸 수가 없었던 거고요. 이것과 연결된 매출을 연결할 수가 없었던 부분. 자, 근데 이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럼 주가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 너무 당했어요. 너무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못 믿어요. 쓴다고 했는데 그러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쓰게 쓰더라도 니들 기술을 쓸 거야? 아니면 딴 애들 기술 쓸 거야? 그리고 기관 애들도 이미 워낙 많이 당했기 때문에 우리 그러면 숫자 나오면 살게. 거꾸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걸 확인하기 전에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좀 있는 상태에서 못 믿어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사요. 뭐 믿고 살까요? 참 그게 궁금해요. 근데 결국은 항상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얘네들이 먼저 사니까 가더라. 얘네들이 먼저 사서 가는 게 아니라 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먼저 사는 거예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얘네들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미리 사서 주가만 끌어올린다고 주가가 끌어올려질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돈 버는 진짜 이유는 결국 이 부분이라는 거죠. 얘네들은 정보를 확실하게 파악하고요. 그 정보에 대한 신뢰를 갖고 제대로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상업화가 전제가 안 된 성장성에 무조건 배팅했다가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저놈들 못 믿겠어. 근데 얘네들은 그때 그렇게 관여 안 하거든요. 그러다 얘네들은 확정된 시점, 눈에 보이는 시점, 이런 시점에 정확하게 얘네들은 배팅을 준비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사들어와요. 근데 지금 짧게 보니까 아까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짧게 봤는데 최근 며칠 동안 산 게 꽤 돼요. 물량이. 36만 주 오늘 13만 5천 주면 합쳐서 40만 주, 50만 주에다가 60만 주 정도 샀네요. 예. 지금 요 기준으로 보면 한 60만 주 샀네요. 60만 주면 지금 10,000원씩만 잡아도 60억. 근데 한 13,000원 정도 되니까 조금 더 하면은 최소한 80억에서 90억 정도 산 거네요. 이거는 단타 치러 들어온 건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요 정도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얘네들이 샀다 팔았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요 정도의 규모가 담기기 시작하면 이거는 추세를 매수로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게 뭐에 배팅하냐? 저거에 배팅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 가죠. 바로 차트 보면서 갑니다. 제가 원래 종목 추천할 때 아시지만은 좀 싸게 사자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예. 그냥 사시면 돼요. 예. 제가 이거 단타 쳐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잠깐 했는데요. 사는 순간에 1.7% 마이너스라며요.
왕복 수수료에다가 세금까지 내면 1.78%. 그러면 예를 들어서 3% 먹었다고 수익 났다라고 할 수 없겠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목표 수익 갖다가 10%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차트 보고서 차트 무너지면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규정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절매 규정이라는 걸 만들래요. 그래서 얼마 이상 빠지면 무조건 손절매를 하라는 기준을 만들래요. 사실 그거 안 하고 싶거든요. 안 하고 싶은데 하라니까 해야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합니다. 하는데 뭐 제가 손절매 잡을 때 뭘 갖고 잡겠습니까? 뻔하죠. 누구나 다 보는 거잖아요. 예, 예. 요거 깨지면 팔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이거 팔면 더 사세요. 그러고 싶은데 하여튼 그러래요. 그래서 하여튼 손절매 가격은 자료 준비된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담당 PD하고 좀 싸우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잡으래요. 그래서 잡았어요. 예, 9,000원이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잡으래니까 잡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매수 단가는 얼마로 잡았냐면, 오늘 가격이 12,550원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게 맞습니다. 이제 시초가에 잡는 게 맞아요. 시초가에 잡는 게 맞는데, 예. 시초가가 플러스로 나올 수도 있고요. 더 올라서 나올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빠져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로 빠지면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잠깐 조심하실 거고요. 플러스로 나오면 보합에 사려니까 기다리실 거고요. 근데 주식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가는 종목들은 내가 잡아야 될 때 그냥 잡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중간에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자면 이제 혹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가지고 사신 분이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럼 종목 상담할 때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저는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는데 여기 저항선이잖아요. 안 보이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는 사람 없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저항선 뚫으면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어디냐면 18,000원이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목표가는 두고 싶지 않아요. 여기다 목표가는 두고 싶지 않고 분명히 이거보다 한 단계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도면 우리가 주식 투자에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임은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올라오는 건 제대로 잡고 가자. 그래서 일단 목표가 18,000원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시지만은 목표가는 가다가 항상 수정이 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초등이라는 얘기고요. 이제 생성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사실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은 회사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좀 바뀝니다. 바뀌는데 우선적으로는 손절 라인이나 아니면 저항이나 목표가는 기술적 지표를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회사의 볼륨이 커지고 이제 시작되는 것들은 앞으로 펀더멘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은 진행되면서 계속 바뀔 겁니다. 결국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죠. LED 처음에 얘기할 때 서울 반도체 얘기할 때 2만 원대 얘기하면서 목표가 어디일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상장일의 최고가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이 종목이 상장일의 최고가를 바로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업이 성장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게 맞고요.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 시점은 언제냐면 그 기업의 환경이 성장이 멈추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샀다 팔았다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거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은 목표가는 15,000원 정도는 너무 짧으니까 우리 18,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자. 그리고 나서 18,000원 정도 되면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포트폴리오,
점검을 하기 전에 그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예, 부산에 사는 최인숙이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그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전화를 주셨나요? 아, 예. 제가 네. 주식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 예, 그러셨군요.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포트를 짜다 예. 보니까 예. 자꾸 실수를 하게 되고 예, 예. 또 어느 정도 매도 시점을 네. 예, 그걸 자꾸 놓치다 보니까 예, 또 예. 손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오늘 정말 늘 믿음이 같은 감사합니다. 대표님하고 이렇게 상담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포트폴리오 하나씩 이제 점검을 좀 할게요. 네. 네. 예. LG U 플러스 예. 13,500원에 20%에 예, 예. 그리고 또 어떤 종목 있죠? 옵트론텍이 예. 오늘 아침에 샀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8,130원에 20%. 예. 그리고 다우기술이 예. 15,500원에 20%입니다. 아, 그러셨고요. 또요? 그리고 SK 네트워크스가야. 네. 이익 좀 보고 10%만 남겨놨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제가 지금 종목을 쫙 훑어보니까요. 예. 종목에 문제는 하나도 없으세요. 포트가 그래도 굉장히 우량한 종목 쪽으로 많이 편입이 돼 있으시고요. 예. 예, 그리고 그렇게 이제 성격이 너무 서두르시는 성격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왜냐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예, 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예. 되게 급해지다 보니까. 예. 예. 이렇게 또 상담을 신청했네요. 아, 그러셨군요. 예. 이 중에서 제일 고민되는 게 어느 거죠? 예, LG U 플러스입니다. LG 플러스요? 예. 예, LG U 플러스 어떤 부분이 고민되세요? 제가 지금 산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런지 그게 참 궁금하네요. 예. 물론 이제 사실 때는 그거보다 높은 가격이 갈 걸로 생각을 하고 사셨겠죠. 네. 근데 LG U 플러스가 뭐 회사가 문제가 있거나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뭐 영업 정지가 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근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방어주냐 성장주냐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실 LG U 플러스가 내년에 영업이익이 2배 올라가고 3배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안 되겠죠.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한 7천만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그럼 핸드폰 가입자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거의 한 절반은 아닐까요? 예. 아닐까요? 그 이상 나오고요. 4천만 이상이 나와요. 전체 핸드폰 가입자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핸드폰 가입자 중에서 아주 고령인 분과 아주 나이가 어린 애들을 빼고는 거의 다 가입해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예.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신규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핸드폰 회사들은 이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서로 간의 마케팅을 통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시장을 뺏어오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같이, U+나 KT가 영업정지가 되면 SK텔레콤이 지금은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을 조금 더 뺏어오겠죠. 그렇죠. 그러다 걔네들이 영업정지가 되면 다시 또 이쪽으로 시장이 넘어오고요.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들인다는 것은 3사 안에서 이 구조만 뺏어오는 거지 시장 자체의 볼륨을 키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통신주들이 대표적인 저평가 종목이면서 경기 방어적 성격이 강하면서 배당이 높은 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쪽에 배팅을 하시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분명히 바닥권에 있는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주가가 바닥권에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는 입장은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올라가는 폭은 제한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3,500원까지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예. 가격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000원의 매물대를 강력하게 뚫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이제 12,000원대가 이제 이 정도 가격대잖아요. 예. 그래서 12,000원대를 강하게 뚫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차피 기술적 분석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사실 13,500원에 들어가신 거는 상당히 고점권에 들어가신 거는 이제 이렇게 보니까 좀 보이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는 이 정도 가격대예요. 근데 보통 주식이 빠졌다가 제자리 갔다가 다시 빠지는 경우도,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많이 정리를 하는 게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 특징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 가격을 뚫고 간다면 전고점을 돌파한다고 보는데 전고점을 돌파할 만한 강력한 모멘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2,000원 정도 됐으면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옵트론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옵트론텍 특별히 들어가신 이유가 있나요? 옵트론텍을 그 전에 있잖아요. 네. 좀 제가 이익을 좀 봤었어요.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번에 한 번 더 들어간다고 했는데 네, 또 좀 걸렸습니까?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오후 장에는.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종목이 좀 교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는 종목의 그 초기 국면이고요. 그럼 이제 옵트론텍이 뭐 하는 회사냐? 카메라 모듈 쪽이고요. 카메라 모듈 쪽에서의 어떤 성장성이나 아니면 단가이나 압력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하면서도 실적을 뚫고 나올 수 있냐가 제 관건이거든요. 네. 근데 그 단가이나 압력에 대해서 얘네들은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 기준으로는 저평가되어 있는데 네. 2014년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 영역에 안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등 시에 그 현금화 하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단기적으로는 9,000원 정도까지의 반등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에서는 현금화 시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모든 종목이 펀드멘탈이나 모든 상황에서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완전히 예전처럼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거꾸로 그렇게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보통 이제 다우기술을 많이 설명할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키움증권 지분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산 대비 저평가 종목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얘기는 아시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다우기술이 이제 그 신사업 쪽에서의 성장 모멘텀이 좀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되면서 올라가려고 하다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방향을 못 잡았어요. 예. 올라가는 척 하다가 근데 이 종목은 회사가 괜찮아요. 괜찮기 때문에 굳이 손절매를 하셔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저는 한번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단기가 아니라 중기로. 중기로요? 예, 조금 기다려 보세요. 네.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시면서 좀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자, SK 네트워크스 가겠습니다. SK 네트워크스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네. 예.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SK 에너지나 아니면 SK텔레콤에 의해서 수출이나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인 경쟁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먹고 살 수 있는 기준에서 괜찮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요. 라인 하나만 정해드릴게요. 예. 9,000원 이탈하면 안 돼요. 9,000원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끌고 가시는 거고요. 예. 돌파한다고 해도 10,000원 이상을 추세적으로 강하게 돌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9,000원이 유지된 상태에서 10,000원 정도 올라오면 현금화 하시는 쪽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정리해드린 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예,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되시면 또 연락을 주시면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하루 또 제가 목요일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왔었는데, 마음만 앞섰고 사실 전달되는 내용은 좀 약했던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목요일날 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시느라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